1920년대 초 영일동맹이 4개국 조약으로 대체가 되면서 영일 간의 긴장관계도 해소되고 일제의 한반도 내 문화통치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한국인은 무능하고 일본은 문명의 전파자였기에 독립요구 역시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이었죠. 1941년 12월 7일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세계 언론을 주도하던 영국 언론이 일제의 한반도 통치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글로벌 자유전공학과에서 국제관계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권희석 교수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실제로 많은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해방 당시에 해방이 올 줄 몰랐다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압제의 끝이 오길 바라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언론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영국의 마음을 돌렸는지, 그리고 왜 활발한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진짜 독립이 불가능했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영국은 여전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고 1차 대전 승전국이면서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919년 3.1운동 당시 일제가 벌인 잔혹행위와 강압적인 통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일본 측의 상황을 개선하라고 하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 역시 일제의 한국 통치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일동맹의 인도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국 언론을 바탕으로 1920년 10월 26일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의원, 언론인, 지식인이 참여한 영국 한국친의회가 영국에서 설립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초 영일동맹이 4개국 조약으로 대체가 되면서 영일 간의 긴장관계도 해소되고 일제의 한반도 내 문화통치 도입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1920년대 한국에 대한 영국과 영국 언론의 관심 역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언론이 한국에 대한 보도를 다시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제의 만주 침략입니다. 1931년 9월 18일 남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이 자작극을 벌여서 만주 지역 군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기회로 삼아서 만주 전역을 장악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을 수립을 하여 사실상 만주를 일본이 통치를 하게 되죠. 당시 영국 언론들은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 대륙을 침략하는 행위를 일제히 한일 병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과 조선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조공측봉 관계를 완전히 없앤 뒤 1905년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1910년 병합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주요 언론에서 한국이 다뤄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932년에 이어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도쿄 경시청을 지나가던 히로히토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가 암살 미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더 타임즈는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스코틀랜드 일간지인 더 스코츠맨도 당시 영국 식민지인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자치운동인 스와라지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축하식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 등을 살해를 하고
주요 일본군 지휘관과 외교관에게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한 영국 언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 타임즈는 윤봉길 의사가 한국 독립당의 상하이 지부 소속 인사라고 언급을 하면서 1932년 1월 중국군과 일본군이 충돌을 하여 발생했던 상해사변을 중재하고 있던 시게미츠 마모루 일본 공사가 부상을 입어서 동정심이 쏠리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윤봉길 의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하이에서 일어난 중일 간 무력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6개국 평화협상이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양자강 일대에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무산될 경우 군사적,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계속되어서 영국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영국 언론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 더 타임즈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인은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 능력,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쇠퇴한 나라, 대한제국의 쇠락한 왕, 고종이 진취적이며 문명화된 열강이었던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준 뒤 일본이 한국을 문명화하는 임무를 놀라울 정도로 잘 수행했다. 이것이 1930년대 초 세계 언론을 주도하던 영국 언론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무능하고 일본은 문명의 전파자였기에 독립 요구 역시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이었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옳다고 믿는 일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압박하고 있던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급습하고 곧이어 영국령 홍콩을 공격을 하면서 영국은 공식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이 영국의 적국이 되면서 영국의 주요 언론 역시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한국 통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한국과 관련된 보도 역시 늘기 시작합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한국인의 무능을 단정했던 그 더 타임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타임즈는 일본의 배신 이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여론을 형성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통치 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여러 민족을 유럽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한다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동남아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 언론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 지배의 실상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타임즈는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육군사령관이었던 하인텔 폴텐 장군이 한국과 대만 내 일본의 신질서라는 건 너무나 구역질 나서 여기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보도하기도 하였고요. 당시 일본은 인도 내에서 영국 식민 지배에 저항하던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자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더 스코츠맨은 일본의 인도 침공설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이 인도를 점령한다면 인도의 자유는 기대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나 간디와 같은 인물이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한국 독립운동가를 집요하게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주지 않은 점을 꼬집어 반영운동가들이 일본의 가먼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한 셈이죠. 인도에서 출간되던 영자지였던 시빌 앤 밀리터리 가젯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발톱을 감추느라 애쓰고 있는데 이 발톱은 한국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봐온 발톱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들은 일제의 한국 통치 정책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항일 투쟁에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3월 더 스코츠맨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광복군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중국 내 한국 독립당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창립한 지 1년 남짓된 한국 광복군이 만리장성 이남에 5개 부대를 가지고 있다. 만주국 내에 있는 한국인 200만 명이 조직된다면 일본을 상대로 쓸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인의 항일 투쟁이 갖고 있는 잠재적 전력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2월에는 한국 광복군 소속 이평산의 발언을 인용해서 30만 명 규모의 군대가 한국 내에 조직이 되어 있고 공격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평산은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복군이 한국을 최종적으로 해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전략첩보국이 한국 광복군과 함께 준비하고 있던 한반도 진공작전, 독수리 작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바라보는 영국 언론의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까지 한국인은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영국 언론에도 팽배해 있었는데 이러한 의식에 서서히 변화가 온 것이죠. 당시 이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1942년 10월 28일 11엔 밀리터리 가제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기 위해 10개 선거구에서 40명이 넘는 의원이 참석을 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 정부 구성과 독립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또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유중국의 망명에 있는 한국인들이 독립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임시의정원이 헌법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려는 모습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다. 이러한 영국 언론의 변화는 당시 영국 외무부의 인식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면서 한국인이 필요한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얻는다면 근대 국가를 운영할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의 적극적인 독립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주석의 발언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1942년 4월 임시정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김구 주석이 수백만의 한국인을 동원해서 평화를 얻을 때까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영국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기에 1943년 7월 26일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당시 임시정부의 지도부였던 김구, 조소왕,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등이 장제스를 면담해서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관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장제스는 약속을 지켜 전후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공식 확인됩니다.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이 된 거죠. 1930년대까지 한국의 독립 역량에 대해 의문을 갖던 영국 언론들이지만 1943년 카이로 선언이 나올 때쯤 되면 이러한 의문을 더 이상 표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적절한 절차라고 하는 내용이 여전히 한국의 독립 역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랜 편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한국 독립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확인된 셈입니다. 일제강점기 30여 년간 이어진 독립운동이 카이로에서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독립은 어차피 연합국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패망하면 당연히 기존의 식민지를 독립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국의 독립은 그렇게 단순하게 연합국의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은 1910년, 그러니까 1941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병합 4년 이후인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에서 영일동맹을 빌미로 연합군 측으로 참전을 해서 일본은 승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승전국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여 다양한 요구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국제적인 여론이 한국 독립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한국의 독립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류큐 왕국입니다. 류큐 왕국은 1429년부터 1879년까지 400년이 넘게 현재의 오키나와에 자리 잡고 있던 왕국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사치마번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류큐 왕국을 1879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강제로 병합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한참 이전에 병합이 됩니다. 하지만 류큐는 한국의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 광복군과 같은 조직화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인 저항 수준에 그친 데에는 한국보다 오랜 식민통치 기간,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던 인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무대에서 일본 통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끌어낼 만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였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한국은 독립국이 되지만 류큐는 미군정을 거쳐 1972년 다시 일본에 편입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의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의 규모는 당시 동아시아를 장악하고 확장해 가던 일본 제국에 비하면 훨씬 작고 그 군사적 역량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주요 열강이 외면했던 순간에도 한국인은 꾸준하게 격렬히 독립운동을 이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일제통치의 부당함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이를 기회로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독립운동과 저항이 없었다면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미 군정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관리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기약 없이 독립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올 기회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국도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됩니다. 이후 달라진 영국 언론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930년대 한국인의 무능을 단정했던 신문이었던 더 타임즈가 1945년 9월 21일 기사에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이 독립을 다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교육을 통해 자유주의적 사고와 애국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 중산층을 배출했고 일본에 협력하길 거부한 이들 역시 존재한다. 만약 국가자금 프로그램이 연합군의 지원과 함께 출범하고 현지 기관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고요한 아침의 땅은 자신들의 오랜 역사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비렌 밀리터리 가제트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자신의 영토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일본이 한국을 흡수하려 탄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달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10년 전 한국인을 자치불능의 민족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민주주의 정부 수립 능력을 갖춘 민족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일제가 한반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절망감, 고립감을 상상하면 정말 아득한 느낌이 듭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최강대국으로 서구 열강과 대립하고
중국도 침략하는 일본 제국을 상대로 독립운동가들이 싸울 때 자신만의 힘으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독립운동 내에서도 변절자와 부역자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 이어간 덕분에 결국 독립이라는 결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타 독립운동단체들이 열강의 외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제 통치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덕분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에 주목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들의 지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꾸준한 노력이 만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가까이는 일본 침략과 싸우고 있던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독립에 회의적이었던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쟁취한 독립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9년 3.1운동을 이끌다 숨진 유관순 열사, 1932년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중국 땅에서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주서, 광복군을 이끈 지청천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독립운동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강연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